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기업경영과 회계 시간입니다. 우리 지난주에 제 대면 강의 때 만나 뵙고 이런저런 얘기를 좀 많이 나눴습니다. 교재에 있는 얘기 외적으로 좀 얘기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오늘은 비대면 강의니까 일단 진도는 또 좀 나가야 되니까 교재에 있는 얘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지난 시간에 대면 강의 때 83페이지 피자고 그래가지고 83페이지 조금 봤어요. 분계장 이런 거 봤었고요. 그래서 85페이지에 보면 분계장이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 첫 시간부터 기초적인 거 조금 공부했었죠. 거래의 8요소 그래가지고 차변, 대변에 들어가는 요소 가지고 이제 거래 이중성 같은 금액을 양쪽에다가 기입해가지고 분계라는 걸 끊는다 그랬죠. 그 분계 끊어놓는 걸 쭉 모아놓은 표, 그게 분계장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넘어갑니다. 분계에 대한 얘기가 있고 91페이지에 보면 총계정원장에 전기되어 있는데 총계정원장 T계정을 어떻게 읽는지 파악을 했잖아요. 그죠? 우리에게 필요한 건 이제 읽고 그 거래 내역이 어떤 거래 내역이 있었는지 파악만 유추만 할 줄 알면 됩니다. 저 총계정원장에 전기를 한다든지 이런 작업은 요즘에 전산이 잘 돼 있어가지고 전산에서 알아서 다 처리를 해줍니다. 넘어갑니다. 자, 95페이지에 보면 수정 전 시산표라는 말이 있어요. 자, 요거에 대해서는 조금 언급을 드릴게요. 자, 수정 전 시산표. 수정 전 시산표가 있고, 첫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회계의 순환 과정 중에 이제 수정 전 시산표, 수정 후 시산표가 있죠. 수정 전 이렇게 표현할까? 시산표에 수정 전 시산표 그리고 수정 후 시산표. 그럼 뭔가 수정을 한다는 얘기죠. 그죠? 수정 전과 수정 후 시산표가 있다는 얘기는 뭔가 수정을 한다 그 얘기죠. 그죠? 이걸 우리는 결산 수정 분계라고 표현합니다. 결산 수정 분계라고 표현을 하고 이 결산 수정 분계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현금주의에서 발생주의로 돌리는 거. 그리고 두 번째, 기말 자산 부채의 평가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현금주의에서 발생주의로 돌리는 건 뭐냐? 우리 지난 시간에 이미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어떤 얘기냐? 돈을 1년 동안 빌려온다고. 돈을 1년 동안 빌려오는데 1년 뒤에 대금을 상환한다고요. 대금을 1년 뒤에 상환을 하는데 그 이자가 1억이다. 1억. 그러면 그 이자를 언제 받기로 했냐면 원금 회수할 때 1억을 받기로 했는데 7월 1일에 돈을 빌려줬다고. 7월 1일에 돈을 빌려주면 다음 연도 6월 30일에 원금을 회수할 때 이자 1억을 같이 받지만 회계는 발생주의. 중간에 보호기한 말 12월 31일이 끼어있다 그 얘기죠. 12월 31일. 그럼 요 얘기예요. 7월 1일에 돈을 빌려줘가지고 다음 연도 6월 30일에 실질적으로 1억 원이라는 이자를 회수하지만 회계에서는 발생주의에 입각해가지고 요 기간에 대한 이자 5천만 원 요걸 X 1년도에 인식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 얘기예요. 그래서 이자 수익이라는 이자 수익이라는 수익을 인식하고 자매는 아직 돈이 안 들어왔으니까 미수이자. 요렇게 분계 끊는 걸 우리는 발생주의에 입각한 회계처리라고 표현을 해요. 그래서 시산표 작성을 할 때 수정전 시산표는 만약에 현금주의에 의해서 회계처리가 돼 있다. 현금주의에 의해서 회계처리가 돼 있으면 X 2년도에 실질적으로 이자 1억 원을 수취할 때 회계처리를 할 거기 때문에 X 1년도 보호기한 말에는 아무 회계처리가 안 돼 있을 거다 그 얘기예요. 그걸 보호기한 말 시점에 발생주의에 따라 가지고 미수이자를 계상하는 거. 요걸 우리는
현금주의에서 발생주의로 돌리는 수정, 결산 수정무게라고 표현한다. 자, 그리고 두 번째, 기말 자산 부채의 평가. 기말 자산 부채의 평가는 어떤 얘기냐? 이런 얘기입니다. 창고에 재고자산이, 상품이 재고가 한 10억 원치 있다. 10억 원치. 어떻게 10억 원치인데? 물건 사올 때 10억 원치야. 10억 원치. 결제하고 10억 원치 사왔다고. 근데 알고 봤더니 이 재고가 벌써 2년이나 지난 거예요. 2년이나 지났다는 얘기는 유행이 흘러가 버렸습니다. 유행이 흘러가 버려가지고 지금 그거는 제값을 못 받는 거예요. 제값을. 그럼 지금 갖다 팔면 얼마 받을 수 있는데 한 7억 정도 받을 수 있다더라. 그러면 지금 장부에 달려있는 10억 원이라는 재고를 7억 원으로 뜯어 고치는 거예요. 장부 금액을 줄이는 거죠. 줄이는 거. 평가 충당금이라는 계정 과목을 쓰는데 아무튼 간에 10억 원 달려있는 재고자산을 보호기한 말에 평가를 해가지고 7억 원으로 바꿔놨네. 어떤 자산? 재고자산. 기말에 평가를 했네. 재고자산이라는 자산을 기말에 평가를 했다. 그런 게 결산수정무게입니다. 또 어떤 게 있는데? 감가상각비. 감가상각비. 우리 회사에 차량 운반부가 한 대 있다. 5천만 원짜리가 한 대 있다. 5천만 원짜리가 한 대 있는데 올해 감가상각비가 만약에 800만 원이다. 800만 원. 그러면 감가상각비를 차감한 나머지 4,200만 원으로 장부 금액을 수정을 한다. 이렇게 하는 게 기말에 차량 운반부라는 유형 자산을 평가를 했네요. 그죠? 하나만 더 해볼게요. 매출채권. 자, 장사를 하는데 외상으로 물건을 팔아가지고 외상대금 받을 게 한 10억 원이 있다고 가정을 할게요. 외상대금 받을 게 한 10억 원이 있는데 거래처 한두 군데가 되게 애를 매겨요. 돈을 자꾸 안 주고. 근데 보니까 경영 상황이 되게 안 좋대. 안 좋대. 그게 무슨 말인데? 떼일 것 같아요. 그 두 개 업체에서 받을 돈이 얼마인데? 한 2억 된다라고 가정을 할게요. 그럼 기말에 돈 받을 게 있는 자산, 매출채권이라고 표현하고요. 그 매출채권 중에 못 받을 걸로 예상되는 자산 2억 원, 이걸 대손충당금이라는 형태로 차감을 하고 받을 걸로 기대되는 금액 8억 원. 원래 매출채권이 10억 원이었는데 받을 걸로 예상되는 금액 8억 원으로 뜯어 고쳤죠. 기말에 매출채권이라는 금융자산을 평가를 했네. 기말 자산 부채의 평가라. 이것도 결산수정무게. 그래서 우리는 수정 전 시산표에서 수정 후 시산표를 돌릴 때 결산수정무게라는 걸 끊는다. 그게 우리 사람 손을 타는 겁니다. 우리가 직접 해야 됩니다. 그 사람 손을 타는 결산수정무게가 현금주에서 발생주를 돌리는 회계처리, 그리고 기말 자산 부채의 평가, 이런 거에 대해서 결산수정무게를 하게 되고, 앞에 회계순환과정 교육이 끝나고 나면 각 계정 과목 론으로 들어간다고. 각 계정 과목마다 공부를 할 때 자산에 대해서 평가를 기말에 어떻게 하는지, 부채에 대해서 기말의 평가를 어떻게 하는지, 그런 거에 대해서 우리는 앞으로 공부하게 된다. 그렇죠? 그 정도 보시면 됩니다. 넘어갑니다. 자, 챕터 4에 회계순환과정 또 있죠. 회계순환과정. 그리고 수정분계의 필요성에 대해서 이 수정분계가 이 결산수정분계를 얘기하는 겁니다. 수정분계의 필요성에 대해서 109페이지 보면 수정분계의 종류, 이연 항목, 그죠? 그리고 넘어가면 뭐 추정 항목 이런 것들 있죠, 그죠? 이 책에서는 이걸 이연 항목이라고 좀 표현해놨고 이걸 추정 항목이라고 좀 표현을 해놨네요. 여유 있으실 때 그냥 천천히 소설책 읽듯이 한 번씩 읽어보시면 도움이 되겠나 싶습니다. 네, 내용은 다 됐고요. 그럼 수정 후 시산표는 어떻게 작성하느냐 이렇게 돼 있는데 이런 것도 프로그램이 알아서 다 해줍니다. 우리 사람 손이 타는 거는 결산 수정 분계. 그럼 수정 전 시산표도 이미 총 계정 원장을 가지고 프로그램이 알아서 집계를 해줍니다. 그럼 우리가 결산 수정 분계만 별도로 입력을 해주면 수정 후 시산표가 작성이 될 거고, 그 수정 후 시산표가 등식 제가 한번 그려드린 적 있죠. 시산표가 이렇게 생길까요? 차변에 자산과 비용이 들어. 대변에는 부채, 자본, 수익이 오더라. 그래서 시산표 등식이라고 표현하면 요 두 개 더한 게 얘들이랑 같다. 왜? 차대변은 일치할 거니까. 대차 평균의 원리니까. 시산표가 그냥 이렇게 생겼어요. 트라이얼 밸런스를 해가지고 시산표 이렇게 쓰는데, 아무튼 왼쪽 차변에 자산과 비용을 갖다 쓰고요. 오른쪽 대변에다가 수익, 그리고 부채, 자본을 갖다 씁니다. 그래서 대차가 일치하겠죠. 그럼 자산의 비용 더한 거는 자본,
부채 수익 더한 것과 일치하겠죠. 요걸 그냥 우리는 시산표 등식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됐죠? 자, 우리에게 필요한 거. 자, 재무제표 뽑아내야 된다고. 재무제표 어떻게 뽑아내는데? 수익과 비용만 갖고 온다고. 수익과 비용만 갖고 와가지고 손익계산서가 나오죠. 그죠? 그리고 자산, 부채, 자본 갖고 오는 거지. 자산, 부채, 자본. 요걸 뽑아내가지고 우리는 재무상태표를 뽑아내는 거죠. 그죠? 그리고 손익계산서가 재무상태표를 한 대로 꼭 꽉 쥐어짜면 현금흐름표가 나오고, 재무상태표를 흔들면 자본변동표가 나오고, 그리고 세상 살아가는 얘기 글로 다 풀 쏘는 주석이라는 거. 이렇게 재무제표가 구성이 될 거다. 이게 회계 순환 과정의 끝이다. 됐죠? 자, 126페이지 보시면 결산분계, 마감분계 이래가지고 127페이지에 집합 손익계정 이런 게 있습니다. 자, 요 얘기도 조금만 드릴게요. 자, 집합 손익 계정은 어떤 얘기냐면 우리가 실질적으로 이 계정을 볼 일은 거의 없고요. 전산에서 알아서 처리해 주는데 전산에서 알아서 처리해 주는 걸 왜 설명드리냐면 흐름을 조금 보여드리려고요. 흐름을. 자, 이렇게 됩니다. 재무상태표에는 자산, 부채, 자본이 있죠. 자, 손익계산서는 수익과 비용으로 구성이 된다. 우리 여태까지 공부했습니다. 뭘 공부했는데 비용이 발생하면 차변에 쓴다고. 얼마 이렇게. 그렇죠? 그리고 수익이 발생하면 대변에 쓴다고. 얼마 이렇게. 비용에 여러 가지 계정들이 있겠죠. 그죠? 소모품비도 있을 거고, 감가상각비도 있을 거고, 그리고 복리후생비도 있을 거고, 접대비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 비용 계정 과목들이 있을 겁니다. 수익에도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죠? 매출액, 제일 대표적인 매출액이 있을 거고, 그리고 이자 수익이라는 영업의 수익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 잡수익들이 또 있을 수도 있죠. 그죠? 그럼 우리는 이걸 하나로 집계를 시켜야 돼요. 왜 집계를 시켜야 되는데? 수익이 전체 얼마냐, 비용이 전체 얼마냐, 요걸 집계시켜야지 단기순이익, 넷 인컴이 나올 거 아닙니까? 이 단기순이익이 쌓인 게 이익잉여로 흘러들어간다고. 이익잉여, 자본에. 됐죠? 그럼 이걸 어떻게 집계시킬 거냐? 그 얘기예요. 그냥 테크닉적으로. 집계를 시킬 때 이렇게 한다 그 얘기예요. 비용이 있네? 그럼 상대 계정에다가 집합 손익 이렇게 쓰는 거야. 얼마. 수익이 있네? 그럼 상대 계정에다가 집합 손익 이렇게 쓰는 거야. 얼마. 그럼 봐봐요. 수익 계정의 반대편에 집합 손익, 비용 계정의 반대편에 집합 손익. 그러면 그렇게 다 집합 손익만 네팅을 시키면 수익과 비용 네팅하는 합계액이 같아지겠죠. 그 합계액이 뭔데? 단기순이익이죠. 그래서 결산 마무리를 할 때 수익과 비용 항목을 상대 계정인 집합 손익 계정의 항목에다가 다 대체를 시킨다고. 왜 대체시키는데? 한 해 결산을 하면서 수익과 비용은 임시 계정이니까 내년이 되면 다시 또 영원으로 세팅될 거 아닙니까? 그 세팅시키는 작업을 하는 거다. 그게 집합 손익 계정이다. 이것도 프로그램이 알아서 다 해줍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거는 집합 손익 계정이라는 그 임시 계정을 통해서 수익과 비용을 하나로 싹 집계해가지고 네팅한 금액으로 단기 순이익을 뽑아내죠. 그렇게 돼 있구나. 요거를 생각을 하시면 돼요. 됐죠? 그래서 손익계산서 계정들은 임시 계정이다. 집합 손익이라는 계정을 통해 가지고 싹 다 없어져가 영원으로 세팅이 된다. 그럼 재무상태표 계정은 예전에 공부한 것처럼 영구 계정이라고 했다. 영구 계정. 계속 가는 거다. 토지 10년 전에 10억에 사온 거 올해도 10억, 내년 초에 시작할 때도 또 10억. 계속 가는 거다. 영구 계정이다. 그러니까 얘들은 집합 손익이라는 계정을 쓸 필요가 없겠죠. 다 영구 계정이니까. 그런데 엄밀히 말씀드리면 재무상태표 계정 중에서도 임시 계정들이 있습니다. 임시 계정들.
제일 대표적인 게 뭔데? 자산의 가지급금이라는 게 있고, 그리고 부채의 가수금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 제일 대표적인 임시계정입니다. 그럼 가지급금은 뭔데? 가지급금. 회사 돈을 임의로 대표이사가 갖고 나가서 썼다 그 얘기예요. 갖고 나가서 썼다. 그러면 어떤 명목으로 썼는데? 직원들 복지 차원 회식비로 썼다 그러면 복리후생비가 될 거고, 거래처 경조사비로 썼다 그러면 접대비가 될 거고, 아니면 뭐 자산을 사왔으면 뭐 자산으로 잡을 거고. 그런데 어느 용도로 썼는데, 어떤 용도로 썼는데, 그걸 지금 모르겠다 그 얘기예요. 지금은 모르겠다. 근데 돈이 빠져나갔으니까 분개는 끊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럴 때 임시계정으로 가지급금이라는 계정을 씁니다. 가지급금. 그럼 이 가지급금은 연말에 결산 작업을 할 때 파악을 해야 돼요. 도대체 이 가지급금 돈이 밖으로 나간 연유가 뭘까? 저 A 거래처에 모친상이 나가지고 거기 조의금으로 줬구나. 그럼 이 가지급금을 지우고 접대비 이렇게 쓰는 거예요. 혹은 우리 회사 직원, 누구 팀에 어떤 담당 직원이 결혼을 했는데 회사 돈으로 거기 축의금을 줬구나. 그러면 그때 요 가지급금을 싹 지우고 복리후생비 이렇게 쓰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이런 가지급금이 제일 대표적인 임시계정입니다. 그럼 반대로 가수금은 뭔데? 우리 회사에서 돈이 밖으로 빠져나간 건 가지급금이라 그랬죠. 그럼 반대로 가수금은 우리 회사로 돈이 들어온 게 가수금이겠죠. 그죠? 그러면 연말에 이 내역을 또 파악을 해야 된다고. 통장에 돈이 들어왔는데 이 내역이 도대체 뭐지? 일단 내역이 파악이 안 되니까 그 시점에는 가수금이라는 계정 과목으로 잡아놨다가 추후에 이걸 분석을 하는 거예요. 분석을 하다 보니까 아이고야, 현금 매출 받은 게 있었는데, 현금 매출이 있었는데 이걸 빠뜨렸구나. 그럼 가수금을 살 지우고 매출이라고 다시 잡는 거예요. 매출이라고. 혹은 또 어떤 게 있는데, 대표이사님이 회사에 지금 잔고가 거의 바닥이 나가지고 임의로 100만 원 정도 넣어 놓으셨구나. 그러면 대표이사가 돈을 빌려준 거니까 나중에 다시 또 갚아 넣어야 되겠죠. 그죠? 그런 것들을 가수금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가지급금과 가수금. 재무상태표 계정은 영구 계정임에도 불구하고 임시 계정으로 불리는 가지급금과 가수금을 일반 기업체에서 다 사용을 합니다. 다 사용을 하는데 연말이 되면 사용, 출처, 지급 혹은 들어온 돈의 내역이 뭔지를 파악해가지고 이 임시 계정을 다른 계정으로 돌려놔야 됩니다. 됐죠? 그 정도 얘기하시죠. 넘어갑니다. 자, 그래서 집합 손익 계정의 마감 뭐 이래가지고 돼 있고요. 배당금 계정의 마감 돼 있는데, 배당금은 요거를 조금만 보세요. 자, 보호기한 말입니다. 보호기한 말이라는 얘기는 일반적으로 12월 말 결산법인을 가정을 하면 12월 31일이 보호기한 말이 될 거예요. 그럼 우리는 12월 31일을 기점으로 재무상태표를 작성한다고. 그래서 재무상태표에 제목에 보면 재무상태표 그 밑에 뭐라고 적혀 있는데 X 몇 년? 12월 31일 현재 여기 있다. 현재 재무상태표가 특정 시점을 나타내주는 표라 그랬죠. 그죠? 특정 시점의 재무상태를 나타내주는 표가 재무상태표. 12월 31일 현재. 그럼 이 재무상태표에 있는 자본 있죠. 그죠? 이 자본에 이익잉여금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이 자본에 있는 이 이익잉여금은 보호기한 말, 즉 12월 31일에 보유하고 있는 이익잉여금이다. 요거부터 먼저 잡고 갑니다. 됐죠? 됐습니다. 자, 그러면 보호기한 말 시점으로 결산을 해가지고 재무상태표를 뽑아내고 나면 이사회 승인을 받아야 돼요. 이사회 승인. 이사회가 도대체 뭔데? 이사잖아요. 그죠? 대표이사한테 결제받는 날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뭘 결제받는데?
12월 31일자로 작성된 재무제표가 괜찮은지 봐주십시오. 그래서 대표이사가 12월 31일자로 작성된 재무제표를 승인을 해준다고. 그래서 요 날을 재무제표 발행 승인일이라고도 표현해요. 이사회 승인일, 재무제표 발행 승인일. 그럼 대표이사가 재무제표 이렇게 세팅하면 되겠다. 그러면 요 세팅된 재무제표를 가지고 주총장으로 가죠. 일반적으로 2, 3월에 이루어지죠. 3월 정도에. 그죠? 그럼 이 주총장에 가면 회사의 이익여금이 요 정도 되는구나. 주주들한테 배당을 요 정도 하자라고 해가지고 배당을 땅 확정을 짓는다고. 요 단어를 우리는 배당 결의일, 배당 확정일 이렇게 표현합니다. 됐죠? 됐죠? 그러면 배당은 무슨 돈 있어야 배당을 주겠습니까? 회사에. 회사가 여태까지 장사를 해가지고 당기순이익 쌓인 거 뭐라고 그랬죠? 이익잉여금이라고 그랬죠. 그 이익잉여금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회사에서 배당을 줄 거라고. 그럼 보세요. 이익잉여금을 바탕으로 배당을 준다는 얘기는 이익잉여금을 쓴다는 얘기죠. 그러면 배당을 주고 나면 이익잉여금이 줄어들겠죠. 그죠? 그러면 배당을 주고 나서 줄어든 그 이익잉여금은 내년으로 넘어가겠죠. 그 이익잉여금을 차기 2월 이익잉여금 이렇게 표현합니다. 차기 2월. 자, 요거 하나 정도만 조금 주의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일반 기업체, 사업체 운영하시는 분들도 계시니까. 자, 보고기간 말 시점으로 우리는 재무상태표를 작성을 해서 12월 31일 현재 이익잉여금이 얼마 있다고. 그 이익잉여금을 가지고 다음 연도 3월에 주총을 하면서 배당을 주고 남은 게 내년으로 넘어가는 차기 2월 이익잉여금이라고. 그럼 결국 요 차기 2월 이익잉여금과 12월 31일 현재 남아있는 재무상태표에 남아있는 이익잉여금은 다를 수밖에 없겠죠. 배당을 지급을 한다면. 만약에 배당을 지급을 안 하고 이익잉여금 그대로 냅둔다면 물론 같겠죠. 그죠? 그래서 이 두 개 숫자가 다르다. 다른 이유는 뭔데? 이익잉여금을 배당을 주는 걸 처분을 한다고 표현합니다. 처분을 했기 때문에 차기 2월로 넘어가는 금액과 12월 31일자 이익잉여금은 다르다. 다를 수밖에 없죠. 시점의 차이이기 때문에. 그 사이 일들이 벌어지니까. 그죠? 그런데 회계에 대해서 초심자분들은 이익잉여금 처분 계산서, 요 이익잉여금 처분하는 날에 작성하는 계산서를 이익잉여금 처분 계산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익잉여금 처분 계산서랑 재무상태표상 이익잉여금이 왜 같지가 않지? 왜 그렇지? 이렇게 혼란이 많이 생긴다고. 그 이유가 배당을 주기 때문이다. 즉 이익잉여금을 처분하기 때문이다. 이익잉여금을 요날 처분했으면 같을 텐데 요날 처분하는 게 아니라 일반적으로 보고기한 말 시점으로 작성된 재무제표를 이사회 승인을 거쳐가지고 주총 시점에 처분을 하게 된다. 처분을. 그리고 주총 시점에 처분을 하고 나서 남은 걸 차기 2월 한다고 표현한다. 그럼 이 차기 2월 이익잉여금과 보고기한 말 시점에 남아있는 이 이익잉여금, 미처분 이익잉여금은 배당을 준다라고 가정을 하면 다를 수밖에 없다. 다를 수밖에 없다. 됐죠? 그 정도 보시죠. 자, 그게 배당과 관련된 분계고요. 그리고 130페이지에 보시니까 결산 분계 절차의 흐름도 있는데 이런 흐름이 있다더라. 소설책 읽듯이 좀 읽어보시면 됩니다. 131페이지. 결산 분계 절차의 예가 있는데 그냥 눈으로만 쓱 보세요. 눈으로만 쓱 보니까 손익계정에 지금 집합손익 상대계정으로 다 써놨죠. 이렇게 집합손익계정을 써가지고 하나로 다 합친다. 네팅한 금액으로. 그게 이제 당기순이익으로 들어갈 거고 이익잉여금으로 들어가게 된다. 라는 그림이 다음 페이지에 있네요. 됐죠? 그리고 보니까 다음 페이지 정산표도 있는데 정산표 이런 거 안 합니다. 보지 마세요. 됐습니다. 넘어가시면 이제 또 재무상태표 얘기가 나오죠. 그죠? 재무상태표에 의의되어 있습니다. 152페이지에. 재무상태표 의의. 눈으로만 간단히 보고 넘어갑니다. 이미 다 설명을 드렸던 내용입니다. 재무상태표는 그때 말씀드렸죠. 특정 시점에 재무상태를 나타내주는 표가 재무상태표였다.
그죠? 구성은 어떻게 되는데 차변의 자산, 대변에는 부채 자본. 차변은 자금의 소유, 자산의 소유, 보유 현황을 나타내 준다. 그리고 대변은 자금의 조달 원천을 나타내 준다. 내 돈 남에도 기억나시죠? 그죠? 자, 그리고 나머지는 볼 필요가 없다. 넘어갑니다. 154페이지. 자산 돼 있죠? 그죠? 자산의 정의에 대해서도 우리 공부했었습니다. 기억나시죠? 미래 과거 경제적 거래나 사건의 결과로 현재 통제하고 있는, 통제라는 말이 포인트랬죠. 미래 경제적 효익이 유출이 기대되는 자원, 유입이 기대되는 자원. 미래 경제적 효익이 뭐라 그랬는데 돈의 유입이 기대되는 자원. 과거 경제적 거래나 사건의 결과가 뭔데? 기계장치 하나 사왔다 했잖아요. 그게 거래나 사건. 현재 통제, 그 기계 내 거라니까요. 통제하고 있다고. 미래 경제적 효익, 돈이 유입될 거라고 기대되는 자원. 그게 자산이라고 그랬죠. 기계장치 사왔는데 돈이 어떻게 들어오는데, 기계장치를 사오는 대신에 직원 3명을 정리할 수 있거든. 그러면 인건비가 줄어드니까, 인건비가 줄어드는 만큼, 그죠? 돈이 들어온다라고 가져간다 그랬죠. 그죠? 그런 걸 자산이라 한다 했다. 자산의 정의에 대해서 공부했었죠. 넘어가시고. 자산에 보니까 이제 유동자산과 비유동자산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죠? 자, 여기도 조금만 해야 됩니다. 유동, 비유동 이런 표현을 많이 합니다. 유동, 비유동. 그럼 요 얘기부터 해야 됩니다. 유동성이 도대체 뭐냐 이거예요. 유동성은 현금화되는 속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현금화되는 속도. 현금화되는 속도가 빠르면 빠를수록 현금에 가까워지겠죠. 그죠? 현금이나 마찬가지다 그 얘기죠. 그죠? 네, 그 유동성은 현금화되는 속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유동자산은 현금화되는 속도가 좀 빠른 거. 그죠? 비유동자산은 현금화되는 속도가 상대적으로 느린 거. 그러면 이걸 어떻게 구분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구분을? 보고기간 말 시점으로 봤을 때부터 1년 내에 현금화될 것 같으면 유동, 더 걸릴 것 같으면 비유동, 이렇게 표현합니다. 됐습니까? 됐나요? 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물건을 제가 외상으로 팔았어요. 외상으로 팔았는데 보호기한 맛있죠? 12월 31일이야. 근데 아직 돈을 회수를 못했어. 회수를 못했는데 보호기한 맛시점으로 볼 때 1년 내에 돈을 받을 것 같대. 그러면 매출 채권이라 가지고 유동자산에다가 기입을 합니다. 유동자산에 1년이 더 걸릴 것 같아. 그러면 비유동자산에다가 기입을 합니다. 근데 유동자산에 기입한 매출 채권과 구분을 하기 위해서 앞에 일반적으로 장기라는 말을 좀 붙여줍니다. 그래서 장기 매출 채권 이렇게 표현해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된다는 얘기야? 재무상태표를 살펴보시면 우리는 자산, 부채, 자본으로 이루어지잖아요. 이 자산이 크게 유동자산과 비유동자산으로 나뉘어요. 그래서 물건을 외상으로 팔았는데 1년 내에 돈을 회수할 것 같으면 여기 유동자산에다가 갖다 쓴다 그 얘기예요. 근데 1년이 더 걸릴 것 같으면 비유동에 갖다 쓰고 장기라는 말을 앞에 좀 붙여준다 그 얘기예요. 그죠? 또 하나 예를 들어볼까요? 우리 회사는 컴퓨터 만들어서 판매하는 회사야. 컴퓨터 만들어서 판매하는 회사인데 이 컴퓨터 만들어서 판매하는 회사인데 노는 땅이 하나 있어가지고 이 땅을 갖다 팔았는데 외상으로 팔았다고. 그럴 때 우리는 미수금 이런 계정함을 씁니다. 그 돈을 1년 내에 받을 거야. 그러면 여기다 갖다 쓰는 거예요. 미수금이라 유동자산에. 근데 1년이 더 걸릴 것 같아. 그러면 여기에 갖다 쓴다 그 얘기예요. 앞에 장기라는 말을 붙여서 장기 미수금이라 가지고. 됐죠? 네. 시간이 또 됐네요. 잠깐 끊었다가 두 번째 파일로 또 찍겠습니다. 용량 때문에요.